각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 자체를 진행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그 탄핵에는 그 소추 사실이 실질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선거법에 위반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건 탄핵 사유다 이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시 노 대통령께서 그 사실을 다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측근 비리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쟁점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의결로 좋겠는데 지금은 13가지의 쟁점이 나열돼 있고 쟁점마다 다 대통령께서 지금 다투고 계신데 이 13번의 그러면 소추 의결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되는데 13번의 소추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 즉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국회에서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렇게 부적법하게 의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 소추 심판에서 와서 보면 부적법해서 각하 사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각하의 주요 원인은 국회법 130조 이하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할 때부터 탄핵 소추 사유를 기재하고 거기에 증거를 붙여야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것이 이제 뭐냐면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의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도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것이 검사의 검사의 심증을 반영하는 거고 검사의 의견이 축약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객관적 증거라고 본다면 국정조사도 필요 없고 뭐 또 법원의 뭐 판결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증거 없이 의결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약간 좀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김경진 의원. 예, 일단 요 토론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탄핵소추위원은 아닙니다. 잠깐 요건 좀 정정해드리고. 손 변호사 보셨잖아요. 법정에서.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안 갔어요. 이제 그건 일단 정정해드리고. 두 번째, 일단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각각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제시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국회의 자율권입니다. 각각의 사유별로 의결할 수 있지만 통으로 의결을 하고 탄핵소추의 이유를 이렇게 설시하는데 그 해당 탄핵소추인단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국회의 내부적인 자율권이다. 그래서 그 자율권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전혀 뭐 부적법, 적법, 부적법을 논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보도만 증거 자료를 붙였기 때문에 의결이 부적법하다. 그것 역시 국회의 자율권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소추에 관련된 증거, 검찰의 공소장,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재판이지 형사사건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흥 사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첨부되면 되고 탄핵소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리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 신청해서 9명이 지금 이제 국회 측 증인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도합 26명이죠, 증인. 네, 26명의 증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재판을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제시되는 증거 자체도 충분하게 입증을 위한 증거다. 그래서 의결할 때 당시에 증거가 100% 완비될 필요는 없다. 그 주장은 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일방적인 증거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법사위의 회부를 안 거쳤기 때문에 각하사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면. 법사위 회부 역시 국회법에 보면 임의적인 회부 사유지 반드시 필수적인 회부 사유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 모두가 어거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건 탄핵소추는 합법적인 절차와 의결을 통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라고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화에 관한 주장들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고요. 네. 자, 다음. 자, 이게 하나하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가령 우리가 법률 개정안 또는 법률 제정안을 의결할 때 법 조항별로 의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헌법 개정안, 헌법 제정안을 의결할 때 조항 하나하나별로 의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때 특정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의결할 때 그럼 하나하나의 사유별로 각각으로 의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유를 다 모아서 심리를 한 다음에 통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통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통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통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정말로 억지를 위한 억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서 조사를 안 했다. 이 탄핵소추 의결하기 직전 전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쭉 해서 왔습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 청문회 중간 과정 계속해서 대통령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저희가 의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시죠. 이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요. 이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율권인데 헌법재판소의 그럼 기존 판례가 어떤 거냐 잘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아무거나 다 국회에서 의견을 말하면 다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동물국회라고 명명되어진 그 18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통과할 때 막 자의를 막 묶어가지고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잖아요. 그럼 막 힘으로 하고 이런 거라든가 막 체류탄을 막 터트려가지고 막 그 심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의사 진행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건 이제 그 국회의 자율에 놔두자. 이게 사법심사에 예외되는 자율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당히 예외적인 걸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심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통치행위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이 법률의 이 대체적인 이 법률학계의 대체적인 경향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작용이 전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선진화된 사법 이 국가를 지향하지 뭐 대통령의 대권행위라 그래서 사법심사에서 제외, 국회의 의결이라서 사법심사에 제외 이런 지금 추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그 판시된 국회 자율권 이걸 무기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지금 얘기다 이거죠. 자, 손 변호사님,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뭐 미르 재단이라든지 뭐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여기에 뭐 운영에 관여했다. 뭐 이제 뭐 공동 지갑론, 뭐 경제 공동체론 하더니 이제는 재단 공동 운영론까지 나갔어요. 참 희한한 이론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재단을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제가 보니까 2014년 1월 통과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전혀 법적 근거도 없이 막 기업의 돈을 막 뜯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따라서 그래서 17개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788억 원을 출연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2개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출연한 그 법인들은 그 사회공헌 인증을 받았어요. 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그 재단의 주인으로 정정당당하게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위헌하고 위법한 행동을 해서 탄핵돼야 된다고 이래요. 그런데 작년 말에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그거는 이 기업으로 하여금 1년에 1,000억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는 이
각 기업에서 이게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고 기업에 너무 이거 강요하는 거다. 아무리 법이지만 국회가 너무 이러면 기업이 쪼들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은 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위원이라고 그러고 누가 탄핵하자 그럽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근데 둘 다 똑같이 법적 근거가 있었고 하나는 1조고 하나는 7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이걸 조성한 거가 권한 남용이고 탄핵돼야 될 거라면은 그럼 국회가 1조 조성하기로 한 건 이건 뭐 기업 목조록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이 한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 트집 잡지 않을 일이 없어요. 이 만사가 세상 만사가. 자, 김경진 의원. 일단 박병원 경총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승철 전경련 전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금액 모금, 심지어는 금액까지도 정확히 찝어가지고 내려왔다. 결정이 돼서. 이런 얘기고 이승철 전무는 최근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작년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위증하라고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지시까지 내려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네들도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이 하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이제 국회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자기네들 내부 검증을 해보니까 롯데 같은 데는 한 70억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롯데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내일 모레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랴부랴 돈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받았던 돈을 롯데에 부랴부랴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발표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사람들 임명하는 거, 채용하는 거, 보직 이 모든 것이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했다. 이 재단을 운영하는 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라고 하는 외피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뇌물이고 어쨌든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안종범 또 기타 공무원들 정경련을 통해서 강제 모금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 뭐 공동 정범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그리고 특검에서도 뭐 사실상 경제 공동체다. 두 사람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 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그 법리를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단이든 사단이든 뭐 회사든 주식회사든 어떤 존재든지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유화해가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 우리 재단에 돈을 내라. 우리 회사에 돈을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거기에 강요를 당했든 뭐 갖다 바쳤든 이렇게 했을 때나 비로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재단에서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이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관에서 설립자가 돼가지고 지금 재단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지금 주체를 만드는 건데 어떠한 법적 주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뇌물을 받는 행위로 이렇게 한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커서 이거 설명되기가 어렵고 설사 좋다. 뭐 뇌물을 받는 행위다 하더라도 788억이면 7천만 불입니다. 7천만 불의 뇌물을 받았거나 남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이 자기가 돈 한 푼, 10원 한 장 손에 묻히지도 않는다는 건 이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탄핵 국면이 대통령이 돈을 진짜 받아서 먹어서 그렇게 부패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금 이 법률 기술자들이 법적으로 이걸 악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으로만 보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어떤 국민의 실망 이런 거일 수는 있을 거 정치적 공세일 수는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788억을 뇌물로 받았다? 그중에 430억은 삼성에서 준 거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 일단 현실적으로 독일에 가 있는 정유라, 최순실,
거기는 삼성에서 계약서를 썼다가 또 개비했다가 하는데 대략 한 200~300억 정도의 돈을 주기로 계약서까지 씁니다.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실제로 한 70억 정도가 말을 넘어갔죠. 사거나 돈 현금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은 안 받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딸과 최순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두 번째, 재단법인의 돈이 꽂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전혀 이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 이회창 씨 차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화물자동차, 봉고차에 돈 사과박스를 그득 넣어놓고 자동차하고 키를 통으로 넘겨줍니다. 이 재단법인 안에 여러 기업에서 청와대에서 금액까지 할당한 금액들이 다 그냥 거기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누구 이사로, 누구는 사무총장으로, 누구는 이 과장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인사검증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냥 차 키를 주는 겁니다. 퇴임 이후에 재단법인에 본인이 실질적인 관리자로 또는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입을 하게 되면 그 재단법인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재단법인 정관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서 출연한 이 모금한 돈의 한 80%는 고정자산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한 20% 뭐 이 정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한 80~90%를 그냥 현금으로 다 출연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정관을 아주 프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밝혀졌듯이 문체부에서 이 재단법인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딱 하루 만에 승인이 나고 심지어는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다 그 서류를 발급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들을 가지고 보면 대통령이 이 재단법인에 모여진 돈을 가지고 퇴임 후에 본인을 위한 재단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워낙 명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최순실 정유라에 갔던 돈은 실제로 뇌물로 돈이 갔다. 이런 사건을 탄핵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탄핵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변호사 하시겠어요? 예, 이 세월호 사건이 참 가슴 아픈 그 불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탄핵 사건에 그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기본으로. 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가지고 그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럴 때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을 권력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안타깝지만 그 해상 교통사고 참사, 그 참사의 결과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렇게 귀결시키고 그것도 법적으로 귀결시키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대통령이 뭐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뭐 한탄스러운 일이 될 수는 있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좀 추궁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도의적 추궁이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이 더 완벽했더라면 좀 더 잘하셨더라면 혹시나 인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어도 이걸 대통령의 책임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는 게 미국의 9.11 테러 그 참사 그거 다 이 정부 기관들이 잘못했다는 게 잘못해서 발생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했다는 거 정보 기관들끼리 서로 권한 다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 9.11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미국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어느 국민이 그랬으며 과거에 수많은 교통사고, 해상사고 정말 뜻하지 않은 대형 참사들이 많았는데 뭐 성수대교 붕괴니 뭐 백화점 붕괴니 이게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다 탄핵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에까지 계속 이렇게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건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는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대형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 무능을 탓할 수는 있어도 책임을 지을 수는 없죠. 그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 4월 16일 날 오후에 중대본에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머리 부수수 해가지고 아니 애들 저기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구조가 안 되냐고 발견을 못 하냐고. 발견되지 예. 엉뚱한 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의문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성주 씨 대통령 머리 아침 8시에 들어와서 매일 매만진다고 하는 정성주 씨 얘기에 따르면 그게 일부러 부수수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날. 그 증언이 있고. 이게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세월호에 관해서는 수사권, 조사권, 예산 부여 끝없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봐서 알고 있거든요. 국회 내부에서도. 그다음에 이게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물어봤고 김장수 실장 안보실장에도 물어봤는데 그때 김장수 실장 얘기가 재밌어요. 상황 보고서를 두 부를 동시에 보냈다. 하나는 관저로 보냈고 하나는 집무실로 보냈다. 왜 두 부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를 동시에 그럼 모르면 전화통화 하셨습니까? 전화통화 안 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많은 숫자가 눈앞에서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 그 상황에 대한 소통도 안 되고 대통령은 오후 4, 5시쯤 나타나가지고 머리 부수수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서 이게 김장수 실장에게 이게 추궁을 하니까 이게 청와대는 안전 재난 구호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로서 가져야 될 정신 자세, 국정에 대한 태도, 국정에 대한 기본 임무에 대한 인식, 그게 과연 있느냐? 저희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국가안보실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무자격자들이 그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보호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자신들의 의무라고도 생각지 않는 이런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탄핵이 된단 말입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제언,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범규 변호사. 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문명화된 하나의 제도로서의 탄핵 심판이라는 재판으로서의 외피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를 실제 들여다보면 정치 변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고요. 또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이 사극에 나오는 반정 수준의 변란입니다. 이것은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기 5년의 이걸 정책적 평가를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형적인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알아채실 때도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불순한 이러한 변란을 자꾸 앞으로도 반복한다 그러면 여소야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실곡에 빠뜨리고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어느 대통령도 존립할 수 없고 이 나라가 혼란해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불행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김경재.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하나로 자진하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00번, 10,000번 하야해도 부족합니다. 이미 검찰 또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범죄의 공범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범죄의 정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 기타 수없이 많은 바깥 사람들하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암호화된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은 통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개설을 해서 통화를 합니까? 세 번째, 대통령 검찰 나가서 조사받겠다,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 헌법재판소도 나가는 거 고려해보겠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나오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이승철 전무에게 증거인멸하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까? 제발 대통령 조금
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고 제발 반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옹호하시는 분들도 제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좀 차분하게 반성해 주셨으면 합니다.